백의종군하라. 또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겠는데요. 이름하여 상황 퇴출 작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잘 나가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내부 암초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의로서 요구합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시고 백의종군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후방에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 주실 때입니다. 충정어린 직원 요구를 100% 지지합니다. 이 박지원 대표께서는 늘 선당 후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걸 몸소 실천하실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가 업계 간 눈치를 살피고 이 쭉 화면을 보셨지만 박지원 후보의 이선 후퇴, 지금 잘 나가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잔치집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래 잘 나가는 집이 같으면 항상 이제 어려울 때는 다들 뭉치는데 잘 나가다 보면 서로 이제 또 견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된다라면 이제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있으면서 사실 항상 이 당 내분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국민의당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지지율이 안 오를 때는 일체 뭐 이 지도의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로 좀 올라가고 지금 뭐 아주 문재인 후보가 거의 이제 호각세를 이루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내부적인 권력 다툼을 좀 벌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내부 권력 다툼이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당내에 지금 비주류를 대표하고 있는 문병호, 황교안 의원이 이제 이분들은 뭐 예전부터 이제 이 박지원 대표를 좀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쳤어요.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있게까지 한 데는 저는 박지원 대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전이라는 게 이게 어떤 서로에 대한 좀 공세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방어도 하고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선이 이루어지고 손학규 대표를 끌어오고 경선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보면 뭐 박지원 대표 영향이 컸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본격적인 싸움을 하는데 물러나라. 이런 것은 결국은 싸움의 장수한테 너 집에 가 있어. 뭐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좀 저런 내분 자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일단 국민의당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대표 표정 제가 집중하다가 소극장이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예, 질문 이어갈게요. 예. 오늘 저 보신 영상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뤄졌던 그런 갈등이 불거진 모습인데 사전에 최고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좀 나 오늘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위원이 돌발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뉴스 특급에서 다뤄질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나오다가 박지원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눈치를 채셨군요. 네,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 지금 선대위 구성을 지금 마쳤지 않습니까? 예. 선대위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위원장들, 지역에 가서 뛰어야 할 사람들을 대부분 배제를 하고 정말 지역에서 좀 비워도 될 만한 그 확실한 지역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고 본인 얘기는 그러대요. 안철수 후보도 누구 부탁한 거 그 지역위원장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까지 했고 특히 지금 누구죠? 문병호. 문병호, 황교안 이 두 분이 지금 본부장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또 최고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갈등, 분란으로 이렇게 보도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일체 침묵을 지켰고 이 선대위 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고 100%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다 임명을 한 거다.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 이선으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거네요, 박지원 대표가. 지금 뭐 이현정 의원 이야기 하셨지만 솔직한 얘기가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까지 이런 경선 대박은 말할 것도 없고 박지원 대표를 뺄 경우
그거를 대신할 만한 분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고 아까 박지원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적어도 최고위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 얘기라든가 이런 게 뭐냐. 일종의 또 지역 감정을 은근히 부추기는 거고 우리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그런 건 말하자면 선거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을 하고 그러해야 할 최고위원들이 그걸 받아서 뭐 물러나라 어찌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얘기는 문병호, 황주영 두 분이 이제 자리를 노리는 것 때문에 이선 후퇴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어요. 저희는 이거 사실관계를 좀 더 그 두 분 얘기도 들어보면 봐야 되니까. 예. 저희는 뭐 이런 내부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좀 맡았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지역에서 뛰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좀 섭섭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지원 대표의 이선 후퇴 논란은 다른 후보들의 공세와는 무관치 않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들어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누가 된다고? 문재인이 된다 그랬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오늘 박지원 대표님께서 자기는 후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대표께서 자기는 후보가 아니라요. 무서운 분이지. 무서운 분이지. 뒤에서 모든 것을 오퍼레이팅하고 밖으로는 안 나오시는 거 보면 무서운 분이지. 예, 소국장님 실제로 뭐 상황이다, 아바타다, 허수아비다 뭐 이런 구설이 참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문병호 최고위원이나 황주홍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좀 전략적인 고려도 일부는 있지 않나. 현재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특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 뒤에서 박지원 대표가 다 움직인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는 뭐 아바타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대표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왜 떨어졌나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대표가 워낙 또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대표가 맹활약을 하니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는 가리고 박지원 대표가 전면에 뜨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됐으니까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그렇죠. 조명이 돼야지 박지원 대표가 어떤 식이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이 흐름에 올라타서 박지원 대표는 이선 후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 흐름에 올라타서 사실상은 정치적인 공세를 지금 내막적으로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당도 저는 현실을 정말 직시해야 된다고 보는 게 국민의당이 의석이 몇 개입니까? 막 40개밖에 안 됩니다. 이 40석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120석에 달하는 민주당과 지금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영향을 한 3배 정도 지금 과부하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지지도가 지금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하락할 것인지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에 있어요. 만약 여기서 상승한다라면 대선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지점 얻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 꺾인다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동안 이제 봐왔던 게 여론자 지지율이 4주의 어떤 그 법칙 있지 않습니까? 한 4주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4주가 지나면 푹 꺼지는 그런 현상들을 안희정, 이재명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니라는 저는 지금 거죠? 그래서 안철수 캠프도 저는 4주의 이 마술에 지금 걸릴 것인지 아니면 넘어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40석이 되는 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지금 대표문을 하나 뭐 최고위원들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조금 물 들어오니까 이제 서로 또 이제 그냥 노를 젓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 볼 때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잠깐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박지원 대표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까? 뭐 얘기를 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정치적 경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박지원 대표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주장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역학관계, 연대 문제 뭐 이런 복잡한 정치 게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게임을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사실 박지원 대표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앞으로 보십시오. 그게 현실이다. 지금 왜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하겠습니까? 후보가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런데 고 박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관계를 놓고 굉장히 국민들이 경악을 했는데, 예. 박 전 대표도 어쩌면 전략적으로 좀 물러나는 것도 안철수 후보한테 빚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어떻게 또 안철수, 예. 박지원 관계로 같이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없죠. 전혀 예. 다른 얘기고, 그건 국정농단의 문제고, 최순실하고 박지원하고 같은 급입니까? 그런 것은 뭐 말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단호하신 거 사실은 아니에요? 박지원,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가 역할 분담을 잘 했기 때문에 어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가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호남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그런 인식을 또 주는데도 뭐 일정 부분 또 뭐 박지원 구시대 대표가 정치라는 이미지가 그런 있죠. 이미지가 있기 예. 때문에 대신 이런 그 정치적인 아까 이현종 의원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게임이라든가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노련미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악역이라 할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라든가 상대 당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비난, 이런 부분은 박지원 대표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뭐 점잖은 측면에서 또 자기 콘텐츠 역할 분담이란 측면,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10% 안팎에서 지금 뭐 수직 상승을 하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관계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40석 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19석입니다. 그러니까 맨파워라든가 모든 조직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찬물을 찌그러 가지고 지금 막 그 뜨는 분위기에 어떤 그 갈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일단 고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지원 대표의 백의종군에 대해서 이 인물의 입장, 오늘 얘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선대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꾸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곧 이제 하나로 단합돼서 열심히 국민들께 우리의 그 비전, 정책, 가치관, 리더십들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박 대표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구하겠습니다. 글쎄 요즘 뭐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말이 뾰족하진 않아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 조 국장님. 박지원 대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다고 내 입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사실 국민의당입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만 해도 안철수 후보는 이미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갔지만 국민의당의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력 투구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면서 이 국민의당이 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누가 현재 국민의당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소지들을 잘 아울러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저런 말이 나와도 박지원 대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꼭 필요한 분이고 막 이렇게 띄워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박지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약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든 뭐 구시대 정치인이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처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이런 어떤 딜레마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아까 그 시청자들이 보셨던 화면이죠. 말씀 들으니까 오늘 묻어가는 발언 좀 뭐 이런저런 뭐 확실한 뾰족한 말이 없는 건 오늘 잘한 거네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요. 현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개헌 관련해서 중요한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 후보들이 저렇게 참석을 해서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뭐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개헌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 글쎄 뭐 서로 만나면 요즘 잘 웃지는 않는데 국회에서 같은 공간 안에 저렇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 다시 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 개헌 문제가 일단 지금 현재 대선 전 개헌은 이제 물 건너갔지만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의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논의들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저분들이 참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이제 지방선거 때 그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자. 여기에는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도 자 내년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 대통령이 되면 이제 다들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어떤 식의 개헌을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아마 사실은 이제 내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핫한 이슈가 바로 개헌 문제일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쐐기를 받고 뭔가 공식화시키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참석한 이유도 유력한 두 사람이 모여서 결국 나도 내가 누군 당선되든 간에 그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본인들 스스로 나와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국회 다녀왔고요. 다시 이제 박지원 대표 백이종 군 얘기를 해보죠. 백이종 군 주장이 나오기 전에 상황 논란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찍으면 상황은 국민이 됩니다. 국민 상황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경조하지만은 저는 죄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나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고 박사님, 제 질문이 소설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도 밖에서 계속 상황, 뭐 구시대 정신 얘기 나오니까 그럼 이참에 우리가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또 박지원 대표 물러나라는 타 후보의 말이 없어질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내부에서 좀 시나리오를 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또 내가 통화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통화를 한 그 내용을 우리들이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을 잡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콘티를 짠 내용인지 아니면은 아닌 건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이렇게 상황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는 뭐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상황 얘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바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는 좀 이런 TV 출연이라든가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부분을 자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들이 저런 정도 얘기를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박지원 대표도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강한 반발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용을 하면서 아무 얘기 없이 혹시 갈등이라든가 분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건 저는 뭐 다 괜찮다고 보는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상황 퇴출 작전 오늘 오전에 했었던 건 약간의 미수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박지원 대표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조언 가운데 하나를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어제 안철수 후보 측이 털고 갔던 일단 뭐 해명을 할 걸 했던 안철수 딸 재산 문제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른쪽에 준비한 걸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민주당 측 주장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입이 1억 2천만 원인데 기숙사비 7천만 원 빼고 4천만 원 뺐더니 생활비가 1천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4년간 생활비를 1천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게 지금 민주당 측. 이게 말이 되냐라는 문제예요. 예, 소국장님,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도 4년 동안 1,000만 원 쓰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4년 동안 1,000만 원이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워낙 이슈 자체를 그전에 많이 키워놔가지고요. 엄청난 것이 있을 걸로 다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어제 쭉 해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이 안설희 씨에 관련해서 뭐 언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언제 또 뭐 미국에 갔고 뭐 교환교수를 어머니랑 어떻게 했고 이런 등등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나서 다시 민주당이 생활비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작게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이제 이슈가 좀 커질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안철수 후보가 이 어린 딸한테 뭐 주식을 많이 물려줬든지 예. 뭐 재산을 좀 증여를 했든지 뭔가 좀 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이게 이슈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문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 파괴력이 많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현재 갖고 있는 예금도 1억 1,2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그 동년배랑 비교했을 때 많은 거죠.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습니다. 많은 편인데 지금 생활비 얘기도 뭐 이보다는 더 썼을 걸로 보여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그 팔로알토라는 지역 자체가 물가 자체도 비싼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을 텐데 하나의 이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 이슈의 효력 자체가 많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효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안철수 후보도 오늘 이 민주당 측의 재공세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이제 그 후보 등록할 때 또 다 밝힐 겁니다. 추가로 밝힐 게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로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제 아이는 학비는 학교에서 전액 보조받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월급을 연 4만 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표정이 조금 밝다가 원래 딸 얘기하면은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제 하는데 이거 한번 더 보실게요. 왜냐하면 뭐 소극장님 말씀처럼 그 파괴력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언론이기 때문에 짚어볼 건 짚어보면 4년간 생활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예금보험이 2천만 원 늘어났다. 박준 변호사. 결국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해명은 했는데 과연 해명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문제 삼는 거고요. 돈 증가한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하는데 4년간 1,000만 원 쓰진 않았을 게 결국은 정확한 송금 내역이라든지 증빙 서류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재산 내역 자체를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달라는 게 민주당 요청이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공세를 좀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어차피 15, 16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그거 다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예.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안철수 후보 재산이 아마 한 2천억대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적어도 몇십억은 갖고 있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딸이. 부모 입장에서 뭐 미국 가서 또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에 박사과정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보내줬지 않겠나는데 너무 이렇게 1억 이것도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 솔직히 지금 같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문재종 씨 재산도 다 공개를 하고 문재인 후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인 문재종 씨 재산도 이렇다. 알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 취업 특혜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안철수 후보처럼 아주 총체적으로 딱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그만해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좀 그 공개고 포인트를 뭐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공개고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잡고 설득력 있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할게요. 일단 뭐 고 박사님께서 박지원 대표랑 통화를 하시는 바람에 대담이 좀 더 윤택해졌어요.